시어머니가 매일 와서 진짜 스트레스야. 내 집인데 내가 주인이 아닌 것 같아. 나도 시어머니 없는 사람들 보면 진짜 부럽다니까. 매일 눈치 안 보고 살잖아. 우리 시어머니는 매일 와. 매일. 유나가 친구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시혼인데 시어머니가 매일 오면 어떤 기분인지. 우리 신랑도 요즘 집에서 불편하다고 해. 불이 끝났으면 빨리빨리 집에 가셔야 하는데 정말 눈치가 손톱만큼도 없으시다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며칠 후 밥상에서 유나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하윤이 어린이집 보내려고 해요. 이제 저희는 가족끼리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이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가족끼리 조용히.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알았어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고맙다는 말이 이별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시댁 간섭 없이 살고 싶었던 며느리. 그런데 정말로 시댁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그때도 고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큰 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영란입니다. 올해 65이에요.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30년 넘게 이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옆자리가 텅 빈 게 어색하죠. 아침 준비를 마치고 현관문을 나서면 한적한 골목길에 가로등이 아직 켜져 있습니다. 지하철 첫 차를 타려면 서둘러야 해요. 도시 반대편에 사는 아들 준호네 집까지 가려면 1시간 반은 걸리거든요. 전철 안에서 졸음과 싸우며 창밖을 바라보면 출근길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납니다. 모두들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괜히 마음이 뭉클해져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움직일 수 있다는 게 행복한 일이라고요. 아들 집에 도착하면 벌써 7시 반. 준호는 출근 준비로 바쁘고 며느리 유나는 3살 딸 하윤이를 재우느라 지쳐 보입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십니다. 유나가 인사를 건네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미소예요. 마치 정중하게 거리를 두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뭘? 가족인데.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서늘해집니다. 아무래도 며느리에게는 가족보다 타인에 가까운 존재인가 보죠. 아들 부부가 출근하고 나면 집안은 조용해집니다. 하윤이와 단둘이 남겨진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를 돌보고 빨래를 개고 저녁 준비를 하면서 하루가 흘러갑니다. 이웃 아주머니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해요. 요즘 세상의 시어머니가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 드물어요. 그럴 때마다 쓴웃음이 나옵니다. 헌신이라는 말이 왠지 무겁게 느껴져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인데 말이죠. 그런데 유나가 가끔 던지는 말들이 마음에 걸립니다. 어머니, 정말 고맙긴 한데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끔은 제 공간을 지키고 싶을 때도 있어요. 처음엔 이해한다고 생각했어요. 신혼부부에게 시어머니가 매일 오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유나에게 나는 침범자였던 거죠.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영역을 위협하는 존재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녁 무렵 아들 부부가 돌아오면 또 다른 하루가 끝납니다. 귀가길 지하철은 아침보다 더 복잡해요. 피곤한 얼굴들 사이에서 나만 혼자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 도착해 조용한 방에 앉으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내가 정말 필요한 존재일까? 아니면 그저 습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도 내일이면 또 새벽 5시 반에 일어날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할머니라는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화요일이었습니다. 하윤이가 낮잠을 자는 동안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유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친구와 통화하는 모양이었죠. 언니, 진짜 말이야. 유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생생했습니다. 아무래도 상대방이 잘 안 들리나 봐요.
나도 시어머니 없는 사람들 보면 진짜 부럽다니까. 매일 눈치 안 보고 살잖아. 우리 시어머니는 매일 와. 매일. 설거지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갑자기 답답해지더군요. 아니야, 나쁜 분은 아니야.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내 집인데 내 맘대로 못하는 게 스트레스야.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와 있고 저녁에 집에 오면 또 있고. 유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상대방이 뭔가 물어보는 모양이었습니다. 맞아, 맞아. 도움은 되지. 그런데 언니도 알잖아. 신혼인데 시어머니가 매일 오면 어떤 기분인지. 우리 신랑도 요즘 집에서 편애하지 못하는 것 같아. 숨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조심스럽게 최대한 눈치 보지 않게 행동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어휴, 언니. 시어머니 없이 사는 친구들 얘기 들으면 진짜 부러워 죽겠어. 자기 시간도 있고 부부끼리만의 시간도 있고.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나 싶어.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주방 뒤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려서 숨소리라도 들릴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래도 뭐, 곧 어린이집 보낼 거야. 그러면 좀 나아지겠지. 솔직히, 이제 하윤이도 어린이집 갈 나이 됐고, 통화가 끝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런데 이상하더군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서글픈 거예요. 마치 내가 여태껏 착각하고 살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오후 내내 유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시어머니 없는 사람들이 부럽다는 말, 눈치 보지 않고 살고 싶다는 말.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윤이를 돌보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 아이에게는 할머니지만 엄마에게는 불편한 존재였던 거죠. 저녁 6시 아들 부부가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고 유나도 별다른 기색 없이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라고 말했어요. 저녁상을 차리면서 유나의 표정을 슬쩍 살펴봤습니다. 낮에 그런 통화를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평온해 보였어요. 어머니. 식사 중에 유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저희도 하윤이 어린이집 보내려고 해요. 포크를 들고 있던 손이 순간 굳었어요. 하윤이도 이제 친구들이랑 어울려야 할 나이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 많았다는 말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의미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만 오라는 뜻이었죠. 그래. 하윤이가 친구들이랑 놀면 좋겠네. 겨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께서 그동안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감사해요. 감사하다는 말이 이렇게 차갑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마치 계약이 끝났다는 통보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65살 할머니의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카락도 많이 하얘졌더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태껏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건 착각이었을까? 그저 필요에 의해 불려온 사람이었을까? 유나의 말이 또 떠올랐어요. 시어머니 없는 사람들이 부럽다는 말. 그 말 속에는 나에 대한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직 어린이집이 정해진 것도 아닌데 벌써 나를 밀어내려 하는 걸까?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없는 게 모두에게 좋은 일일까? 하윤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며 일주일에 2~3번만 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날엔 여전히 아들 집에 갔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유나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평소처럼 아들 집에 도착했는데 유나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하윤이가 어린이집 적응 잘하고 있어요. 이제 매일 보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유나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마치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다는 선언 같았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아프면 어쩌려고. 갑자기 열이라도 나면, 그런 일 생기면 연락드릴게요.
연락드릴게요. 그 말 속에는 그전까지는 오지 마세요라는 의미가 숨어 있었죠.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안부를 물어봤어요. 하윤이가 잘 지내는지, 몸살이라도 나지 않았는지. 괜찮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유나의 대답은 점점 더 딱딱해졌어요. 마치 벽을 쌓는 것 같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하윤이 새 돌생일이었습니다. 미리 케이크도 주문하고 선물도 준비했어요. 전날 저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나야, 내일 하윤이 생일인데 몇 시에 가면 될까? 아, 어머니. 죄송한데요. 저희는 가족끼리 조용히 보낼 생각이에요. 가족끼리 조용히.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가족인데 뭘. 할머니도 가족이지. 물론이죠. 그런데 하윤이가 요즘 사람 많으면 피곤해해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윤이는 사람을 좋아하는 아이거든요. 할머니만 보면 달려와서 안기곤 했는데 결국 하윤이 생일을 혼자 보냈습니다. 준비해둔 케이크는 냉장고에 그대로 두고 선물은 나중에 택배로 보냈어요. 추석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저희끼리만 보낼게요. 유나 친정어머니도 오시거든요. 목소리가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 친정어머니 오시면 더 좋지 않나. 다 같이 지내면. 그게 유나가 좀 그래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그냥 좀 쉬게 놔두자고요. 스트레스. 쉬게 놔두자. 내가 며느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라는 말이었죠. 그날 이후로 연락도 뜸해졌어요. 내가 전화하면 닫기는 하지만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죠. 하윤이 잘 지내지? 네, 잘 지내요. 감기 조심하고. 네. 그게 전부였어요. 예전에는 하윤이가 뭘 먹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자세히 얘기해 주던 준호였는데 어느 날은 하윤이 목소리라도 들으려고 전화했어요. 하윤이 있나? 지금 어린이집 갔어요. 그럼 언제쯤 와? 어머니, 하윤이 요즘 낯을 많이 가려요. 전화 받는 거 싫어해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윤이는 할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까르르 웃던 아이였거든요. 그런 날들이 몇 달 지나니까 확실해졌습니다. 나는 이제 이 가족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요.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서 찾아간 날이 있었어요. 하윤이가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유나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눈썹이 살짝 찌푸려지더니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어머니, 오신다고 연락을 주시지. 깜짝 선물하려고. 하윤이 어디 있어? 하윤이는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또 거짓말이었죠. 하윤이 신발이 현관에 그대로 있었거든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유나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냥 저희끼리 살고 싶어요. 이해해 주세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냥 저희끼리 살고 싶다는 말.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잘못하신 건 없어요. 그런데 저희도 저희 공간이 필요해요. 저희 공간. 거기에 시어머니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그날 이후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매일 가던 아들 집, 매일 돌보던 손녀, 모든 게 사라진 채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조용한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없는 게 모두에게 좋은 일일까? 그렇다면 아예 진짜로 없어져 볼까? 하윤이 얼굴이 흐릿해져 가고 있었어요. 기억 속에서도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연락을 끊은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혼자 저녁을 먹고 있는데 문득 하윤이가 궁금했어요. 어떻게 컸을까? 말은 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유나의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본 적은 없었는데 그날따라 검색해봤어요.
혹시 하윤이 사진이라도 있을까 해서요. 첫 번째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윤이가 놀이터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많이 컸더군요. 머리도 길어지고 얼굴도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글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시댁 간섭 없는 주말, 힐링 그 자체. 드디어 우리 가족만의 시간, 시댁 간섭. 그게 나를 두고 하는 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댓글들을 보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언니 진짜 고생 많았어. 시어머니 매일 오는 거 진짜 스트레스였겠다. 우리도 신혼 때 그랬어. 이제야 숨통 트이겠네. 자유의 몸이 된 걸 축하해. 자유의 몸. 내가 감옥 같은 존재였다는 뜻이었죠. 유나가 답글도 달아놨더군요. 맞아. 이제야 진짜 내 집 같아. 진짜 내 집 같다는 말. 그동안 내가 있을 때는 자기 집이 아니었다는 거죠.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나오더군요. 서러움보다는 분노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나쁜 시어머니였을까?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이 돌보고 집안일 도와주고 그게 간섭이었을까? 며칠 뒤 동네에 친구들과 만났어요. 오랜만에 나온 자리였는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영란아,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며느리한테 혼났나? 친구 춘자가 농담처럼 말했는데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춘자야, 나 진짜 잘못 키운 걸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준호 말이야. 내가 너무 간섭했나 봐. 그동안 참고 있던 얘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유나가 어떻게 나를 대했는지, 어떤 말들을 했는지 다 털어놨습니다. 야, 그게 무슨 간섭이야? 손녀 돌봐주고 집안일 도와주는 게 간섭이면 뭐가 도움이야? 춘자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런데 유나가 스트레스 받는데 자기 공간을 지키고 싶다고. 어이가 없네. 그럼 애는 누가 키우라고? 어린이집비는 또 얼마나 드는데. 이제 어린이집 다니니까 상관없다나 봐. 영란아, 너 너무 착해서 문제야. 저런 며느리한테는 단단히 말해줘야 해. 하지만 단단히 말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까요? 이미 유나 마음속에서 나는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내가 정말 잘못 키운 건 아닐까? 준호가 어려서부터 너무 예뻐만 했나?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좋은 엄마였는데. 준호도 착한 애였고.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 아내 편만 들고. 춘자가 한숨을 쉬며 내 손을 잡았어요. 영란아, 세상이 변했어. 요즘 젊은 애들은 달라. 부모보다 배우자가 우선이야.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까? SNS에 올려놓고 조롱하듯이 말하는 게 맞나? 뭐라고? 춘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유나의 인스타그램 얘기를 하자 얼굴이 붉어지더군요. 그건 정말 너무하네. 시어머니를 뭘로 보고. 그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주름투성이 얼굴에 파리하게 마른 몸. 이런 모습이 며느리에게는 부담스러웠을까요?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 준호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을 텐데. 혼자가 되니까 만만해 보이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내가 잘못 키운 걸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존재가 이렇게 불편하다면 정말로 사라져버릴까? 연락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말고 유나가 원하는 대로 아예 없는 사람이 되어버릴까? 그러면 정말로 모두가 행복해질까? 시댁 간섭 없는 주말이 매일이 되면 유나는 만족할까? 스마트폰을 다시 켰습니다. 유나의 SNS를 또 들어가 봤어요. 새로운 글이 하나 더 올라와 있었습니다. 육아는 원래 엄마가 하는 거라더라. 이제야 진짜 엄마가 된 기분. 진짜 엄마가 된 기분. 그동안 내가 도와줄 때는 가짜 엄마였다는 뜻일까요? 댓글들도 비슷했어요. 맞아, 시어머니가 너무 끼어들면 진짜 엄마 역할 못하지. 이제 하윤이도 엄마만 찾겠다.
하윤이도 이제 할머니를 잊어갈까요? 매일 보던 할머니를 그냥 지나간 사람으로 생각할까요?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결심했어요. 정말로 사라져보자고. 유나가 원하는 대로 시댁 간섭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자고. 과연 그때가 되면 모두가 행복할까? 아니면 그제야 내 소중함을 알게 될까? 어차피 이미 잃을 건 다 잃었으니까요. 그날부터 모든 걸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하윤이 어린이집에 전화하는 것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하윤이 할머니인데요. 비상연락처에서 제 번호 빼주세요. 아, 그런데 왜요?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연락드려야 하는데. 앞으로는 부모님만 연락받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나는 하윤이와 관련된 어떤 일에도 끼어들지 않겠다고요. 다음은 집안 정리였습니다. 하윤이를 위해 사뒀던 장난감들, 아이 옷들, 이유 식용 그릇들까지 모두 박스에 담았어요.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었지만 이제는 필요 없는 것들이었죠. 냉장고도 비웠습니다. 매주 만들어 가져다 주던 반찬들 대신 혼자 먹을 분량만 장보기 시작했어요. 핸드폰도 바꿨습니다. 번호는 그대로 두고 아들 부부 번호만 차단했어요. 이제 그들에게서 오는 연락은 받지 않겠다고 결심했거든요. 첫 번째 시험은 일주일 후에 왔습니다. 하윤이가 감기에 걸렸나 봐요. 평소 같으면 내가 달려갔을 텐데 이번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하윤이 생일이었습니다. 4살이 되는 날이었죠. 작년에는 케이크를 들고 가려다가 거절당했던 기억이 났어요. 이번엔 아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생일 당일에도 연락이 왔지만 무시했어요. 아마 생일상 차려달라는 부탁이었을 거예요.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마트에서 유나를 봤어요. 하윤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하윤이는 칭얼거리고 있었고 유나는 짜증스런 표정으로 아이를 달래고 있었어요. 하윤아, 그만해. 엄마 힘들어. 예전 같으면 다가가서 하윤이를 안아줬을 텐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기로 한 거니까요. 춘자가 소식을 전해줬어요. 영란아, 내 며느리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하윤이가 자꾸 아파서 병원에 맨날 간다더라. 그래. 어린이집에서도 연락 온다던데. 데리러 올 사람이 없어서 난감하다고. 예전 같으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손녀가 아프다는 소식에 달려갔을 텐데 이번엔 담담했습니다. 준호는 뭐해? 회사 일 때문에 못 간다지 뭐야. 유나가 직장 조퇴하고 병원 다니느라 상사한테 눈치 본다더라. 그제야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대신해줬는지를요.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는 것, 어린이집에서 연락 왔을 때 달려가는 것, 급하게 봐줄 사람이 필요할 때 언제든 나서는 것. 그 모든 게 당연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2달째가 되니까 더 확실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말해주더군요. 준호네 집에서 부부싸움하는 소리가 자주 들린다고요. 아이 때문에 둘 다 지친 것 같아. 유나가 직장도 그만둘 생각이라던데. 직장을 그만둔다는 얘기를 들으니 씁쓸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도와줬을 때는 맞벌이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어려워진 거죠. 어느 날 길에서 하윤이를 봤어요. 유나 손을 잡고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뒤를 돌아보더군요. 할머니? 하윤이가 나를 알아봤어요. 달려올 것 같았는데 유나가 아이 손을 꽉 잡으며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하윤이 얼굴이 슬퍼 보였어요.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표정이었죠. 마음이 아팠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유나가 원했던 시댁 간섭 없는 세상이 현실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이 생각만큼 편하지 않다는 걸 깨달아가고 있을 거예요. 이제야 내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였는지 알게 될 테니까요. 연락을 끊은 지 3달째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아들 집에 가던 시간들이 갑자기 비어버리니까 뭘 해야 할지 막막하더군요. 그래서 동네 복지관에 가봤어요. 복지관 게시판에 여러 프로그램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요가, 노래교실, 서예. 그 중에서 자수교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자수 처음이세요? 담당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네, 해본 적 없는데 할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다들 처음이셨어요. 첫 수업에서 만난 사람 중에 이재순 여사가 있었습니다. 70이 넘으셨는데도 정정하시고 특히 손재주가 뛰어나셨어요. 박 여사님, 손이 참 곱네요. 자수하기 좋은 손이에요. 재순 여사가 내 손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바늘에 실 끼우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눈도 침침하고 손도 떨리고.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재미있어지더군요. 작은 천 위에 조그만 꽃을 놓아가는 시간들이 평온했어요. 다른 생각은 할 수 없고 오직 바늘과 실에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한 달쯤 지나니까 제법 모양이 나왔습니다. 손수건에 작은 들꽃을 수놓은 작품이었어요. 박 여사님, 이거 정말 예쁘네요. 팔면 될 것 같은데. 재순 여사가 내 작품을 보며 감탄하셨어요. 에이, 무슨 소리예요. 이런 걸 누가 사겠어요. 요즘 수제품 인기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특히 좋아한다던데. 그날 집에 와서 만든 손수건을 찬찬히 들여다봤어요. 정말 나쁘지 않더군요. 오히려 정성스러워 보였습니다. 재순 여사 말씀이 맞았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수제 자수 제품들이 제법 비싸게 팔리고 있었습니다. 재순 언니, 우리 정말 한번 팔아볼까요? 좋아요. 어차피 심심한데 용돈이라도 벌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우리의 작은 사업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노인 창업 공모전 공고를 봤는데 재순 여사와 함께 지원해봤어요. 공모전 제출용 작품을 만들 때는 정말 정성을 다했습니다. 손수건, 파우치, 북커버까지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박 여사님, 이재순 여사님 팀 합격입니다. 결과 발표 날 우리가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원금도 받고 판매도 도와준다고 하더군요. 첫 번째 판매는 복지관 바자회에서였습니다. 작은 부스를 차리고 우리가 만든 작품들을 늘어놓았어요. 이거 얼마예요? 젊은 여자분이 제 손수건을 보며 물어봤어요. 10,000원이에요. 와, 정말 예쁘네요. 이거 주세요. 첫 번째 손님이었습니다. 내가 만든 걸 돈 주고 사간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뿌듯했어요. 그날 준비해간 작품 10개를 모두 팔았습니다. 10만 원이라는 수익이 생겼죠. 재순 여사가 제안하셨어요. 박 여사님, 인스타그램 해봐요. 요즘은 SNS로 팔아야 한다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배우면 돼요. 저도 배웠는 거요. 그래서 시작한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계정 이름은 자수공방 영란으로 했어요. 처음엔 사진 올리는 것도 어려웠는데 재순 여사가 도와주셨어요. 작품 사진을 예쁘게 찍는 법도 알려주시고요. 일주일에 2~3개씩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업 과정도 찍어서 올렸어요.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바느질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었나 봐요. 팔로워가 늘기 시작했어요. 100명, 200명 그러더니 어느새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할머니 손길이 느껴져요. 정말 따뜻한 작품이네요. 어머니 생각나요. 댓글들을 보면서 뿌듯했어요. 내가 만든 작품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주문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하루에 1~2개였는데 점점 늘어나더군요. 박 여사님, 이제 진짜 사업자예요. 재순 여사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한 달 수익이 50만 원을 넘었습니다. 혼자 쓰기에는 충분한 돈이었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 거였어요. 동네에서도 자수 잘하는 박 여사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영란 씨, 요즘 젊어 보여요. 복지관 사람들이 말해주더군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면 표정이 밝아진 게 보였습니다. 뭔가 할 일이 있고 누군가 내 일을 인정해준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시어머니 박영란이 아닌 자수 작가 영란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외의 연락이 왔습니다. 차단해뒀던 번호가 아닌 낯선 번호였어요. 받아보니 유나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어요. 예전 같으면 가슴이 뛰며 무슨 일인지 궁금했을 텐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자수 작업을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났을 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노인 창업 성공 사례로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재순 여사가 용기를 내라고 하셔서 응하게 됐어요. 촬영 당일 복지관 자수교실에서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이 떨리더군요. 하지만 내 작품들을 소개할 때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리포터가 제일 화제가 된 작품을 들어보였습니다. 하얀 손수건에 작은 들꽃을 수놓고 한 구석에 글귀를 새긴 거였어요. 화면에 클로즈업된 글귀가 선명했습니다. 없는 사람처럼 살았더니 나를 찾았다. 박영란 작가님, 이 문구가 특별한 의미가 있으시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만 했는데 정작 제 자신은 잃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사람처럼 지내다 보니 진짜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방송은 일주일 후에 나갔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지역 뉴스였지만 인터넷에도 올라갔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는 댓글을 달았더군요. 그런데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 유나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방송 봤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나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했어요. 이제 함께하고 싶어요. 하윤이도 할머니를 많이 그리워해요. 사과하는 목소리였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유나야, 그땐 내가 시어머니 없는 게 부럽다 했지. 이젠 나도 며느리 없는 게 편하더라. 전화 너머로 유나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너 SNS에 시댁 간섭 없어서 좋다고 올렸지? 힐링 그 자체라고 했고. 유나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들켰다는 걸 아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 없는 세상이 편하다더니 지금은 시어머니가 없어서 세상이 불편해졌지. 어머니, 하윤이가 자꾸 아파서 힘들지. 어린이집에서 연락 와도 데리러 갈 사람 없고 준호랑 매일 싸우고 직장도 그만둘 생각이라며? 유나가 어떻게 알았냐는 듯이 놀라는 기색이었어요. 동네는 좁고 소문은 빨랐거든요.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나도 도움이 필요했어. 그런데 너는 간섭이라고 했잖아. 며칠 후 준호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복지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유나가 잘못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요. 가족이면 가족답게 했어야지. 나를 불편한 존재 취급하면서 이제 와서 가족이야? 준호가 할 말을 잃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하윤이만이라도 봐주세요. 하윤이는 유나가 키운다더니 진짜 엄마가 됐다고 자랑하던데. 어머니, 준호야, 엄마는 이제 다른 삶이 있어. 자수 주문도 밀려 있고 다음 주에는 또 인터뷰도 있거든. 그날 이후로는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아마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우연히 동네에서 유나와 하윤이를 봤어요. 마트에서 나오는 길이었는데 둘 다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유나는 정말로 직장을 그만뒀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하윤이가 나를 보고 달려오려 했지만 유나가 얼른 아이 손을 잡고 지나갔어요. 그 순간 하윤이가 뒤돌아보며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발걸음을 돌리지 않았어요. 이젠 내 선택이었거든요. 복지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줬더니 정말 세상이 뒤집혔네요. 그들이 그토록 바랐던 시어머니 없는 세상을 만들어줬는데 그 세상이 가장 불편한 세상이 된 거죠. 유나는 이제야 알았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나는 이미 시어머니 박영란이 아닌 자수 작가 박영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거든요. 없는 사람처럼 살았더니 정말로 나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 나를 찾고 나니 굳이 그들에게 돌아갈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로워졌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복지관 가을 전시회 날, 제가 만든 자수 작품들이 가득 진열된 부스 앞에 서 있었어요. 손수건, 파우치, 북커버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관람객들이 작품을 구경하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젊은 여성이 5만 원짜리 자수 액자를 골라들었습니다. 돈을 받으며 신기했어요. 내 손으로 만든 걸 누군가 소중히 여겨 가져간다는 게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재순 여사가 옆에서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영란 씨, 요즘 완전 달라졌어요. 표정이 밝아져서 몰라볼 정도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면 예전과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같은 주름이지만 웃음이 담겨 있었고, 같은 머리지만 당당해 보였어요. 전시회가 끝난 저녁, 복지관 사람들과 뒤풀이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것도 새로웠고, 내가 그 자리의 주인공 중 하나라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문득 하윤이가 떠올랐어요. 이제 5살이 됐을 텐데 얼마나 컸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준호였습니다. 불러보니 뒤돌아보더군요. 얼굴이 많이 여위로 보였어요.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 와서 뭘. 유나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었는지 이제야 알겠다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됐거든요. 하윤이는 잘 지내고? 네, 잘 지내요. 가끔 할머니 찾기도 하는데 마음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준호가 하윤이와 함께 복지관에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할머니를 보고 싶다고 해서 왔다더군요. 하윤이는 많이 컸더군요. 목소리도 더 또렷해지고 얼굴도 더 또렷해졌어요. 할머니, 하윤이가 달려와서 안겼어요. 제가 만든 작은 토끼 인형을 보여주니 눈을 반짝이며 좋아했습니다. 하윤아, 이거 갖고 싶어. 응. 그럼 하윤이 줄게. 준호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괜찮아. 손녀니까. 그날 이후로 가끔씩 하윤이와 만나게 됐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매일 돌봐주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로서 사랑을 주되 내 삶의 중심은 아니었죠. 유나와도 몇 번 마주쳤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두 사람으로 만나는 거였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처없었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몰랐어요. 이제 알면 됐지. 앞으로는 잘하겠어요. 유나야, 잘한다는 게 뭔지 알아? 서로 펴는 거야. 억지로 잘하려고 하지 마.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모든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억지로 가족 행세를 하지도 않고 굳이 피하지도 않고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지내게 됐어요. 복지관에서 새로운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더 큰 규모예요. 제 작품들이 메인으로 전시될 예정이거든요. 오늘도 자수실에 앉아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하얀 천 위에 작은 꽃을 수놓으면서 생각합니다. 없다고 말했던 그 자리에 이제는 진짜 내가 있어요. 시어머니 박영란이 아닌
자수 작가 박영란이요. 누군가의 그늘이 아닌 내 이름으로 사는 삶. 이게 진짜 살아있는 느낌이구나 싶어요. 바늘에 실을 꿰며 미소가 나왔습니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거든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そこが間違っちゃったんだね。で、26歳のにもなっている人間がよ。うん。子供だからって